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강욱 노무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노사 상생의 지혜라는 주제로 같이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제는 4가지 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는 노사관계의 발전 유형이라는 점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서 지금 현재 우리 회사가 어떤 단계까지 발전되어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를 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2강에서는 노사관계의 원리라고 할까요? 노사관계의 노노룰과 또 3F 원칙이라는 것을 설명드림으로써 노사 모두가 같이 지켜야 될 어떤 원칙과 기준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강에서는 노사 분쟁의 해결, 즉 자주 발생하는 이 분쟁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원리들을 좀 설명드림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강에서는 노사 분쟁의 예방이라는 주제로 노사 분쟁을 미리 좀 예방할 수 있도록 노사가 어떤 점에 좀 신경을 써야 하는지,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4가지 강의를 들어보시고 노사 상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데 어떤 점들을 좀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점들을 좀 발견하셔서 활용할 수 있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말 이 노사 상생이라는 거, 오늘날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다른 외부하고도 경쟁하기 바쁜데 정말 우리 노사가 내부에서 서로 상생하지 못하고 서로 힘들어 한다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노사 상생이라는 주제, 이것은 우리 노사 모두의 공통된 관심사라는 점, 이 점을 잊지 마시고 제 강의를 들어주시고 활용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노사관계 발전의 유형들을 좀 보시죠. 저는 이 노사관계가 발전하는 그 유형이라고 하는 것을 다룰 때 4가지 쉽 모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모형마다 이 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4가지 쉽 모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사용자가 자기 근로자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근로자를 바라보는 시각 또는 태도,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를 위주로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근로자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태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근로자들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자의 태도를 나누어서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 보면 이제 4가지 쉽 모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마스터십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스터십. 그러니까 마스터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니까 사용자가 자기를 이제 주인으로 본다. 그럼 근로자를 뭐로 봅니까? 종으로 보는. 그러니까 이게 주종관계의 노사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뭐 산업사회가 시작되기 전 서구라파 같으면 18세기 정도까지 막 그때의 어떤 노사관계의 모습이고, 우리 한국 같아도 뭐 1950년대까지 뭐 어쩌면 뭐 70년대까지도 이런 주종관계의 노사관계가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여기 주종관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이 주인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일자리 주고 내가 먹여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들이 자기한테 뭐 반항하거나 뭐 얘기할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말만 들으면 된다. 자기가 다 알아서 먹여 살려준다. 이런 식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의 어떤 발언권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주종관계의 노사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얼른 보면 주인의 말만 들으면 되니까 편한 것 같고 뭐 효율적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본성이 자기를 종으로 취급한다. 그러면 사실은 별로 일할 맛 안 나죠. 그래서 우리 종들의 그 일하는 태도를 보통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딱 시킨 것만 딱 하고 막 그 다음에는 뭐 일 안 하죠. 자발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주인한테 굉장히 손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종관계라는 모습은 효율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인격적인 면에 있어 가지고 본래의 그 노사관계하고는 좀 다른 거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갖고는 그 기업이 제대로 발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쉽 모형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저절로 이 모습이 이제 저절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제일 대표적인 노사관계의 모습인데 바로 employership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employership. 사용자는 이제 자기를 employer로 봅니다. employer. 그러니까 근로자는 employee가 되겠죠. employee. 즉 피고용인이 되는 것입니다. 피고용인.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사용자 employer와 피고용인 employee 사이에 고용 계약이 맺어졌다. 이것은 계약 관계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 관계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한다 라고 하는 것을 서로 교환하는 계약이죠. 그래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니까 노무 지휘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 계약만 제대로 지키더라도 근로관계, 노사관계는 그대로 기본적으로 굴러갈 수는 있습니다. 특히 이 노무라고 하는 것이 사용자가 행사하는 이 정당한 노무 지휘권에 따라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 이것을 약속한 것이니까 근로자는 정당한 노무 지휘권에는 복종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만, 계약이 제대로만 이행된다면 노사관계가 크게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돌아가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계약이 서로 대등한 당사자들끼리 계약을 체결했더라면 계약대로만 하면 된다는 말이 맞지만, 사실 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자 한 사람과 근로자 한 사람을 바라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대등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결국 사용자 측이 좀 더 강하고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이 노무지휘권, 이것이 주로 강화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노무지휘권이 지나치게 강화되어 버리면 이 근로자들로서는 이거 좀 심하다 하는 느낌을 갖게 되고, 결국 근로자들도 뭔가 좀 살 길을 찾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거기서 뭐가 나타납니까? 이 노무지휘권에 대항해서 노조가 설립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노사관계는 이 공개투쟁의 형태, 서로가 막 대립하고 격렬하게 투쟁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다가 이건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결국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런 노사관계의 모습을 무장휴전의 노사관계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무장휴전의 노사관계. 그래서 노사가 서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노동권으로, 또 한쪽은 경영권으로 무장되어 있는데 이것을 서로 휴전하는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이 휴전협정이 뭡니까? 바로 단체협약 이라고 하는 이런 문서로 이제 평화협정을 맺고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서로 평화를 지켜가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무장휴전이라고 하는 요 모습이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90%가 넘는 기업들이 바로 이런 노사관계를 지금 갖고 있다. 특히 노조가 있는 회사면 대부분이 다 이 무장휴전의 노사관계를 지금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장휴전의 노사관계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단체 협약을 기준으로 해서 평화를 누리고는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단체 교섭이라는 것이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 2년이 지나면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교섭에서 서로 잘 안 되면은 결국 다시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쟁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평화롭긴 하지만 또 이게 2년에 한 번씩은 좀 불안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들이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근로자를 이제는 파트너로 보기 시작합니다. 무장휴전의 어떤 대등한 당사자라기보다는, 그래서 경쟁하는 당사자로 보기보다는 서로를 파트너로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트너라는 건 바로 동반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용자가 자기 근로자를 이제는 동반자다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너십이라는 이 모델이 사실 우리 노사관계 학문에서 이렇게 좀 깊이 있게 관심 있게 들어온 것은 미국에서 1985년에 있었던 사건 때문이죠. 이 1985년 미국에서 GM 자동차 공장에서 세턴 공장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 세턴 공장을 신설할 때 99인 위원회라는 데서 일을 했습니다. 이 99인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된 건가 하면 노조 측에서 55인 그리고 사용자 측에서 44인 이렇게 모여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 위원회가 무슨 일을 합니까? 공장을 만들 때 처음부터 어디에다 만드는지, 얼마만한 크기로 만드는지, 자동차는 어떤 종류를 생산할 것인지, 그 자동차에 쓸 부품을 뭐로 하는지, 종업원들은 몇 명을 채용할 것인지, 이런 세세한 모든 경영상의 문제들을 같이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사가 같이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사용자 측에서 노조에다가 우리가 일본하고 경쟁하려면 이 노사관계가 좀 좋아야 되니까 우리 노조가 좀 같이 파트너로서 일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거기에 응한 것입니다. 노조로서는 굳이 파트너 안 해도 되는 거죠. 자기네들이 그 무장휴전의 노사관계에서 원할 때 교섭에서 요구를 하고 말 안 들어주면 파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러나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자 측에서 파트너가 되자, 동반자가 되자 이렇게 했을 때 노조가 그 손을 잡아준 겁니다. 파트너십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85년에 이 일이 있게 되니까 미국에서는 이것이 아주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경영자가 노조와 같이 경영한다, 이거는 미친 짓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대표적으로 1988년에 그 크라이슬러 회장이었던 리 아이어코카가 연두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을 했죠. 이 세턴 공장의 모델, 노조를 경영에 끌어들이는 모델, 그건 미친 짓이라고 했어요. 저 오래 못 간다. 그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웬걸요? 1990년 들어와서 공장이 완성되고 이제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1993년에 이 손익분기점을 통과하는 그런 멋진 성과를 올렸던 것입니다.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85년 지어서 5년 정도 공장 지어서 3년 만에 이렇게 손익분기점을 통과한다. 이거는 뭐 대단한 성공이란 걸 금방 아실 겁니다. 거기다가 이게 일본 자동차하고 경쟁에 의해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런 미국 자동차라는 점 생각해 본다면 바로 이 파트너십의 역할, 영향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90년대 후반에 미국의 여러 기업들이 이 세턴 공장 모델을 놓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벤치마킹을 하기 시작했고 또 여러 학자들도 바로 이 파트너십의 모델, 이것이 노사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 노사관계에서의 파트너십을 도입하는 그런 미국의 회사들이 이제 많아졌던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미국의 유명한 회사는 이 파트너십을 잘 해가지고 다른 회사들이 견학을 오면 그 견학 오는 데 대해서 그 비용을 받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노조하고 그 비용 받은 수익을 이렇게 나누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파트너십 모델이 이제 중요한 그런 노사관계 모델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춘지에서 500대 기업을 발표를 하는데요. 그 500대 기업의 뭐 여러 가지 특징 중에 노사관계에 관한 이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훨씬 더 순위가 높은 것으로 지금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면을 볼 때 무장 휴전의 노사관계도 뭐 그럭저럭 돌아는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경쟁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딱 비추어 보면 어떤 회사가 파트너십이 되었느냐 아니면 그대로 엠플로이십에 머물러서 그 무장휴전의 노사관계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우리 관리자 여러분이 근무하는 우리 회사 어떤 노사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엠플로이십에서 노조가 생겨가지고 결국 지금 무장휴전으로서 평화를 누리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이렇게 파트너십으로 노사가 서로 동반자라고 이렇게 보고 계신 겁니까? 제가 여러 기업을 다녀보면 이렇게 처음 회사 들어가면 보통 이 플랜카드 걸려 있는데 거기 보면 노사는 동반자, 우리는 동반자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현장 근로자한테 이 회사는 동반자 관계를 저렇게 플랜카드를 걸어 두셨네요. 이러면 뭐라고 하죠? 정말 우리 회사 동반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좀 드물죠. 보통 하는 말이 저거는 플랜카드예요.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이 파트너십의 수준이라는 건 아직까지는 구호, 목표 여기에 이제 지나지 않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동반자로서의 진실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서 사용자들이 노조 보고 파트너십 하자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를 주로 갖고 있죠? 노조가 완전히 양보해라. 노조가 좀 거칠게 굴지 말고 무조건 양보해라. 그래야 파트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미국에서 보는 파트너십은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조에 손을 내밀고 우리가 같이 경영을 하자. 이런 데서 출발하는 게 바로 저런 파트너십이니까 우리 한국 기업에서는 진정한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데는 아직도 발전할 부분, 개선할 부분이 상당히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기를 파트너십이 우리가 시급히 달성해야 될 목표지만 목표를 조금 더 원대하게 잡자 이렇게 봅니다.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노사관계가 이 파트너십이 아니라 네 번째 쉽 모형의 프렌드십이 성취되도록 해보자. 이걸 한번 적용해보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프렌드십. 그러니까 이것은 뭐죠? 사용자가 자기 근로자를 뭐로 보는 겁니까? 친구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사관계가 만약 친구가 된다. 이거는 전 세계에 이런 회사는 없으니까 이건 완전히 기록을 세우는 겁니다. 세계 기록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럼 제가 왜 이 노사관계가 프렌드십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까? 이 프렌드십, 진정한 친구 관계의 네 가지 특성.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이 네 가지 특성으로서 이 네 글자를 쓰고 여기에 맨 처음에 affection, trust, obligation, mutuality 이렇게 네 글자로 진정한 친구의 요건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ffection이라는 거는 애착심이라는 뜻이죠. 친구끼리는 서로 애착심을 갖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우리 속담에 아주 유명한 말인데 친구가 뭐 하러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따라가고 싶다. 친구가 그냥 함께 있고 싶다.
그리고 애착심을 느끼는 게 바로 이런 친구 관계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트러스트, 또 친구 관계는 서로 신뢰하겠죠. 그 다음에 obligation, 의무라는 뜻인데 서로가 의무를 이행합니다. 뭐 어떤 친구가 돈 빌려가지고 안 갚고 뺀질뺀질하면 그 친구 관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친구 사이도 서로가 의무를 이행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끼리는 뮤추얼리티, 상호성이 있습니다. 서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한 친구는 조그만한, 한 친구는 떡대 같은 이런 덩치를 가진 친구. 둘이가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잘 어울립니다. 이유가 뭐죠? 자그마한 친구가 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힘센 친구하고 이 꽤 많은 친구가 서로 의지하면서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친구는 이렇게 상호 의지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특성을 잘 발휘하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썼던 이 단어 A, T, O, M 요거를 이렇게 쫙 읽어보면 atom, 원자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제가 요 끝에다가 폭탄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붙이는 겁니다. 원자 폭탄. 예. 그래서 노사관계가 프렌드십, 친구관계가 되면 바로 그 회사의 노사관계의 경쟁력이 바로 원자 폭탄처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기업에 가든지 좀 여기 노사관계를 좀 친구관계로 좀 만드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바로 이제 드리지 않고 이런 질문 던지죠. 혹시 우리 회사의 모든 자원을 그리고 모든 인력의 그 재능을 다 동원하면 혹시 원자 폭탄 하나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처음에는 이렇게 좀 어리둥절하셔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데도 있고 뭐 못 만든다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회사는 모든 자원과 모든 인력을 동원하면 원자폭탄을 하나 만들 수 있는데 그 원자폭탄은 무기로서의 원자폭탄이 아니라 바로 노사관계의 원자폭탄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노사관계 원자폭탄을 어떻게 만들죠? 네 가지 요소, 노사가 서로 애착심 가지고 신뢰하고 의무를 이행하고 서로 의지하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 간다면 그게 바로 노사관계에서의 원자폭탄을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자폭탄이 갖고 있는 의미, 경쟁력이 원자폭탄같이 막강해질 수 있다 하는 이 점을 잊지 마시고 이 노사 상생을 통한 그러한 막강한 경쟁력을 얻도록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이 프렌드십을 만약 목표로 한다면 이거는 아직까지 이룬 회사가 하나도 없기는 하지만 적어도 쉽게 파트너십은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노사관계 역사가 짧은 곳에서는 이 파트너십이라는 목표도 좋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일종의 구호에 지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구호로서는 파트너십보다는 프렌드십이 더 낫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사가 서로 친구관계가 되었을 때, 즉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를 더 아껴주고 끌어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파트너십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회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M인가, 아니면은 엠플로이십인가, 아니면은 파트너십인가, 아니면 프렌드십인가. 여기까지 아직 간 데는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 회사는 아마 이 엠플로이십의 단계에서 무장 휴전의 단계쯤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이 파트너십으로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그렇게 노력하시는데 차라리 목표를 F로 잡자. 프렌드십으로 잡아보자 하는 점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프렌드십의 네 가지 요소들을 서로 잘 실행하신다면 아주 멋진 노사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 합리적 노사관계 거기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그 아톰이라는 그 단어를 이제 활용해서 제가 노사관계를 원자폭탄처럼 강력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 그랬더니 그 한 중부발전이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그 회사에서 그 아톰 운동 이라는 거를 이제 1년 동안 캠페인을 벌려가지고 노사관계를 그렇게 좀 아주 바로잡아가지고 멋지게 만들어내는 바람에 나중에 그 노사문화 대상도 받는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제가 참, 제 강의를 참 잘 적용하셨다 생각해서 아주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 또 제 강의 들으시는 여러 회사들에서도 또 그런 점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노사관계